계속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번 문제 잠깐 다시 보실게요. 제가 3번 문제를 이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막상 정답이는 3번 문제를 정리를 안 해드리고 끝을 냈어요. 보시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의 측, 법의 이념이죠. 이념인데 신의 측이 모든 곳에서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이 신의 측도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이 신의 측이 넘을 수 없는 벽, 넘을 수 없는 벽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신의 측의 한계가 무능력자 제도, 기판력, 강행 규정. 신의 측, 아무리 신의 측에 위반해 보일지라도 무능력자 제도에 위반해? 그러면 무능력자 제도가 우선하는 거고 신의 측은 기판력을 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의 측은 강행 규정을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무능력자 제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이 무능력자 제도가 뭐예요? 강행 규정에도 해당하죠. 그러니까 신의 측이 넘을 수 없는 벽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미성년자 스스로 자기가 무능력자 제도를 위반한 거죠. 위반했고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건데 스스로 나 그랬어. 근데 무능력자 제도 위반이잖아. 그러니까 나 이거 취소할래 라고 주장하는 것. 이거 강행 규정 위반이지만 나 강행 규정 위반을 위로 취소할래. 이런 거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얘네가 신의 측보다 위에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갑 소유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이거 뭐죠? 이거 무권 대리 문제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갑은 을을 상대로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실까요? 무권 대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본인의 권리하고 상대방의 권리로 한번 나눠보셔야겠죠. 본인의 권리, 뭐 할 수 있죠? 계약을, 그래, 무권 대리인이 했지만 내가 그 계약 효력 내가 받을게 라고 인정하는 추인권 있고 내가 그걸 왜 받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라고 할 수 있는 추인 거절권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추인을 했을 때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라고 추인을 했을 때는 이 추인권은 소급표를 가집니다. 소급표를 가져서 무권 대리 행위 당시로 소급을 하는데 이때 역시 소급표 나오면 뭐 하지 못하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런 본인의 권리에 비해 상대방의 권리로는 뭐가 있을까요? 채권과 철회권이 있습니다. 채권이 뭐예요? 본인한테 나 무권 대리인하고 네 무권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대리인이라고 우기는 애랑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너 혹시 이 계약 효력 인정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채권권 어떻게 해야 되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해야 합니다. 근데 본인이 만약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어떻게 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회권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그 계약의 효력이 확정이 되기 전에 이거 무권 대리인하고 했는데 안 할래 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상대방 스스로. 철회권이 있습니다. 이 철회권은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채권권하고 틀린 점이죠. 채권권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다?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근데 철회권은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근데 이 철회권 모든 상대방, 무권 대리인의 모든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철회권은 선의만 그리고 추인 전에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의만. 그럼 채권권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선의, 악이 모두 채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본인이 추인을
상대방 계약은 유효로 가겠죠. 그러면 그냥 유효의 법리에 따라서 슬슬 가면 되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추인이 없으면 민법 제135조에 의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대리권의 증명이 없고 대리권에 얘가 진짜 대리인이라는 대리권의 증명이 없고 본인의 추인도 못 받았어야 합니다. 본인의 추인도 못 받았을 때 누구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 아니죠?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뭘 청구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에게 네가 대신 계약 이행해. 너 계약 맺은 거 본인이 이행 계약의 효과 안 받겠다니까 네가 대신 이행해 라고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나 손해봤잖아. 손해배상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11번 문제 끝난 거죠. 12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단 정지가 안 한 거죠? 정답 보실게요. 3번 재판상해 청구를 한 후에 소의 각하가 있고 6월 내에 다시 재판상해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다시 재판상해 청구를 한 때로부터 중단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상해 청구,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이 재판상해 청구는 분명히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가 됐다. 각하가 되면 각하 말고 또 뭐 있죠? 기각 또는 치하가 되면 이 재판상의 청구로 인했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하나 기각이나 치하가 있은 후에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을 한 번 더 있는 것으로 봐주는데 그때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 이게 지문의 내용이죠. 그게 아니라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가 아니라 처음에 이때 한 재판상의 청구 있죠. 이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어려운 거 없으시니까 13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답은 2번 음식점의 음식료에 대한 채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다. 음식점의 음식료에 대한 채권 이거 단기간에 걸리는 단기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뭐 1년이나 우리 민법상에 1년이나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그러니까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 그럼 이렇게 판결로 확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우선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발생하죠. 우선 그건 알아두시고 이렇게 판결로 확정이 되면 이때부터 다시 1년, 판결 확정 시부터 다시 1년, 또는 다시 3년이냐? 아니죠. 이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판결로 확정이 되면 얘네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 시부터 10년으로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성질이 변한다라는 것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4번 보시겠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 확인하시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할게요. 동기의 착오, 원칙적으로 취소 못합니다. 동기가 보통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동기는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취소할 수가 있느냐?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었을 것, 내가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라는 상대방에게 표시되었을 것.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 동기를 유발을 했다, 잘못된 동기를 유발을 했다, 그럼 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상대방이 꼬셨으니까, 상대방이 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표시됐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다른 요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것. 나 이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이 법률행위를 하는 거야 라고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것에 상대방과,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까지 필요하느냐? 이런 합의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내용으로 삼았으면 돼 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착오 취소의 기본적인 요건 갖추어야겠죠?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일 것,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동기의 착오도 예외적으로 109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판례였죠? 이렇게 보시면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파트죠? 이게 103조. 이 103조 파트도 99% 판례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궁무진하죠? 여기도 판례가. 정답 확인 한번 하실까요?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이미 매도된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그것만으로 그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판례 중에 하나죠. 부동산의 제2매수인, 이중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이중매매. 이중매매, 우리나라 사회에서, 현실 사회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이중매매 자체가 무효인가요? 이게 이중매매 자체가 반사회적 질서행위에 반하는 건가요? 질서행위에 반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린 지금 경쟁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쟁사회에 살고 있더라도 비열하게, 비겁하게 경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공정한 룰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러한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해서 무효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가 뭐죠? 얘가 쟤한테 물건을 팔았어. 그거를 내가 알고 그냥 거래를 한 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가당까지 했어야 됩니다. 적극가당까지 했을 때 무효가 됩니다. 가서 꼬시는 거죠. 야, 너 쟤한테 판 거 아는데 내가 얼마 더 줄게, 나한테 팔아. 아니면 뭐, 야, 그거 별로해, 뭐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죠. 이렇게 적극가당까지 했을 때 이중매매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문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 판례들. 다른 지문 보시면 2번 소송에서 증언을 하여 줄 것을 주된 조건으로 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급부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 소송에서 증언을 대가로 금전적인 것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뭐 차비 정도 하루 일을 못하니까 그 일당 정도를 줄 수 있는 거지 이 범위를 넘어선 것까지는 줄 수 없다. 이거하고 구별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허위 증언. 이 허위 증언을 하기로 약속한 것은 이
증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했든지 말든지에 상관없이 이 허위 증언 자체만으로, 허위 증언하기로 약속한 것 자체만으로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거 좀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4번 보실까요? 4번 보시면 부척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함으로 무효이다. 이거 당연히 무효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관계에 있는 동안만 너한테 주고 첫 관계가 끝나면 내가 다시 갖고 오겠다 이러면 첫 관계를 유지하기가 싫어도 강제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부척 관계 자체도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을 하는데 이거하고 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부척 관계를 이 부척 관계의 종료를 하면서 첩이었던 자에게 위자료 내지 혼자 살아야 되니까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야. 생활비를 주기로 약정한 것, 이거는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유효하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좀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나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건, 기한에 관한 문제네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2번.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뭐죠?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이 기간을 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죠. 이 기한의 이익은 우리 법률 규정상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해주는데 그럼 이 기한의 이익에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기한 상실의 이익이겠죠? 기한을 잃음으로써, 기한을 잃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 기한의 이익에 반대되는 거니까 기한 상실의 이익은 채무자가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추정하겠어요? 이 경우에는 기한 상실의 이익은 채권자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지문도 좀 한번 보실게요. 1번 보시면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맞는 거죠? 조건 원칙 비소급표예요. 원칙 소급표가 없죠? 그런데 이 지문처럼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소급표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기한이죠. 기한은 절대적으로 예외 없이 비소급표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마음대로 소급표 줄 수 없다.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고 3번 보실까요?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이면 이게 뭐예요? 이거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 이때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해제 조건일 때, 정지 조건일 땐 무효로 하죠. 무효.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는 게 기성 조건이죠. 이미 성취된 것. 이미 성취된 것을 조건으로 했을 때 그때는 해제 조건이 무효가 되죠. 해제 조건이 무효가 되고 정지 조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이렇게 반대로 잘 생각을 하시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순간 헷갈려서 틀릴 수 있는 지문입니다. 4번 보실게요. 4번. 조건이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죠? 전부 무효.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죠.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게 보통 틀린 지문으로 등장할 때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조건이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만을 무효로 한다라고 틀린 지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건 거의 원칙적으로 이 두 조문을 갖고 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 지문을 확실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죠. 미정이어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갑은 채권자 병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가짜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을 명의로 매매를 원의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거 뭐죠? 통장허위 표시죠? 108조 통장허위 표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네요. 을로부터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 매매계약이 허위 표시임을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저당권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이거 어디가 틀렸어요? 우리 하자 있는 의사표시 뭉뚱그려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할 때 몇 조 얘기하죠? 107조 비즈니 표시, 108조 지금 문제에 나온 통장허위 표시, 그리고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그리고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얘기하죠. 여기에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등장하죠? 선의의 제3자 등장하죠. 이때 선의의 제3자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느냐? 그것까지는 아니다.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 지문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른 지문도 한번 보실까요? 2번 지문 보실게요. 병은 을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뭐죠? 우리가 1차에서는 채권법을 배우지 않죠? 2차에서 이제 채권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채권자 취소권하고 경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 표시는 우선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하고 경합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뭐냐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이거 문제로 한번 보실까요? 갑이 채무자죠. 병이 채권자고. 근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안 거죠. 이때에는 채권자 병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이게 뭐예요? 이전 등기의 말소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채권자 취소권과 경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번 보실게요. 을로부터 X토지를 상속받은 자는 매매계약이 허위 표시임을 몰랐던 경우에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해의자죠. 상속인 포괄 승계인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5번 마지막 지문 한번 보실까요?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갑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임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갑은 가등기 권리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전체적인 게 지금 선의의 제3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3자의 선의는 어떻게 된다? 추정이 되죠? 선의가 추정이 돼.
선의가 추정이 되니까 이 효력을 깨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맞는 거죠. 갑이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1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이 뭐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후 성년자가 되기 전에 그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정답이죠. 왜? 추인을 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을 해야 되죠. 근데 미성년자라는 것 자체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원인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성년자가 되기 전이면 미성년자인 거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성년자가 되기 전에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하면 이건 유효한 추인이죠. 이때는 유효한 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추인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다른 지문도 한번 보실까요?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상대적 무효이다.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 선의의 제3자 보호하나요? 안 하죠?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다. 2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우리 민법 어떻죠? 일부 무효,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이 민법 규정하고 구별해서 알아야 될 게 약관이죠. 약관 같은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분이 무효인 때 일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어떻다?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되는 거 맞죠? 3번, 폭리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다. 폭리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 몇 조죠? 104조입니다. 104조, 절대적 무효에 해당합니다. 절대적 무효에 추인 나오나요? 안 나오죠? 추인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 5번,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권의 행사기간 어떻게 되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그리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니까 조금만 더 기운 내세요. 19번 넘어가겠습니다. 민법 제107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가 이번 1회 시험에서 제107조 나왔죠. 지금 나오고 있죠. 비진이 표시. 108조 방금 했죠. 통정어의 표시.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했습니다. 뭐 하나 안 나왔죠?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사기 강박은 별로 안 중요하네요? 그거 아닙니다. 사기 강박도 제3자의 사기 강박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아주 중요한 파트인데 이번 시험에만 등장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사기 강박도 꼭 같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하실게요. 5번,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지문이 뒤바뀌었죠? 이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진이라고 하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런 거죠. 내가 이걸 진짜 주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 증여는 해야겠다라고 하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건 나 이건 진짜 안 주고 싶어. 하지만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는 거죠. 아, 증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트는 지금 한 생각은 비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제 107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107조가 적용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기간에 관한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기간의 계산에 관한 문제인데 이 기간의 계산의 문제를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우선 정답부터 확인을 할게요. 4번 2013년 3월 23일 토요일 13시에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으면서 1개월 후에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2013년 4월 24일 24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가 월, 주, 년으로 할 때 초일 불산입 하시죠. 초일 불산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는데 이거를 쉽게 어떻게 보시면 되면 1개월 후죠. 동일 날짜 24시 끝날 때, 이게 초일 불산입의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틀렸죠? 4월 23일 24시까지 이행하여야 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 1번 질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번 질문이 시험 출제 당시에는 맞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민법 7월 1일부로 개정민법 시행되죠. 거기서 미성년자의 나이 몇 살로 바뀌었죠? 20세에서 19세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문이 맞으려면 2012년 5월 30일이 정확한 지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30일이 정확한 건데 이게 제가 오타가 난 거니까 이렇게 1993년 5월 30일 1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2년 5월 30일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옳은 질문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일 날짜 24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동일 날짜 0시네요. 동일 날짜 0시. 왜 그럴까요? 뭐가 틀린 걸까요? 두 개가 지금. 우리 생일에 초일 산입해요? 산입 안 해요? 생년월일을, 나이를 계산할 때, 연령을 계산할 때는 초일 산입하시죠? 초일을 산입할 땐 동일 날짜 0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초일을 불산입할 땐 동일 날짜 24시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산이 좀 빨라지시겠죠.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실게요. 2013년 3월 15일 8시에 승용차를 빌리면서 12시간 후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같은 날 20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시, 분, 초를 계산할 땐 즉시로부터 계산하죠. 그러니까 8시부터 즉시 계산해서 12시간 후니까 20시간 맞는 거죠. 그리고 3번은 이 4번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번.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을 1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총회일이 2013년 5월 15일 10시라면 2013년 5월 7일 24시까지는 총회 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거는 거꾸로 계산하는 경우죠. 역상 계산하는 경우인데 보실까요? 이게 보시면 4월 24일 죄송합니다. 보면 총회일이 2013년 5월 15일이죠. 5월 15일이 총회 소집일. 근데 총회 소집은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7일 전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때도 역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초일은 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점은 5월 14일이 되는 겁니다. 14에서 7일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4, 13, 12, 11, 19, 8이 되겠네요. 8일. 근데 이때 8일 언제다? 역산하셨죠? 역산하셨으니까 8일 0시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7일 24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기간의 계산 조금 더 빠르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올해 처음 시행되었던 2013년도 기출문제 20문제를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뭐 저하고 함께 보신 것처럼 판례가 좀 많이 등장을 했고, 그렇다고 어려운 판례가 등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조문이 있는 그대로 지문으로 등장한 형태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선가 출제될 거다라고 예상한 파트에서만 출제가 됐습니다. 수험가에서는 2014년, 2015년까지는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거보다 많이 어려워지지는 않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하시지 마시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출제 경향 파악하신 후에 문제 많이 푸시고 계속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